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별명이 좀 몇 개가 됩니다. 그래요? 환율 대통령. 아, 대통령? 제가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항상 좀 이렇게 멋쩍어 하세요. 예. 이렇게 썩 탐탁치 않아 하시는 예. 표정이긴 한데, 환율 대통령, 예. 그리고 뭐 바비변, 이건 실제 닉네임이시기도 하고요. 째려보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괜히 얘기했나? 째려보셨어, 방금.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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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싫으세요? 아닙니다. 환율킹. 환율킹. 예, 환율킹. 예. 채권킹 말고 환율킹.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짜 고착화될 때의 투자 성공 전략이 무엇이냐가 제목인데 오늘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 최근의 화두가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채권 금리입니다. 네. 채권 금리가 지금 모든 금융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이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알게 되면은 지금 알려고 하면은 미국 국채 사실상 상승 금리의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시사점을 알면 저희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실물 가격이 지금 실물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네. 그렇게 되면은 통화는 안 오를까요? 화폐는?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네. 화폐 왜냐하면 더 많이 주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화의 원화도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네. 예. 통화도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이것을 이해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 변동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적절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이 됩니까? 뭐 반드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접근법을 가져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문이 그러면 금리가 좀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지 전망도 가능해져요? 금리는 지금 사실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시면 계속 오르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선 볼까요, 한번? 그러시죠. 네. 네. 처음에 제가 채권 금리표를 아예 넣어놨어요. 제가 예상 질문을 했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미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죠. 했는데 그 단기물보다는 2년, 5년, 10년이 있는데 2년인 단기물보다는 5년, 10년 중장기물이 많이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특이하죠.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폭인데요. 지금은 장기 금리가 더 낮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낮은데 7월에는 이 역전폭이 1%까지 벌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0.3%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2022년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모든 그 금리가 2년, 5년, 10년이 대부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어느 게 2년인가 어느 게 10년인지 모를 정도로 네. 이런 지금 시절하고 비슷하게 돌아갔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다시 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 역전되는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에 하반기에는 이제 인하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네. 올해 말까지는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것이 거의 중단될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장단기 금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역전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도 올라가지만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해소가 됐다면 앞으로는 그 반대가 되겠죠.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빠지면서 장기 금리보다 네네. 이렇게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시사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주세요. 금리가 그럼 왜 올랐냐? 두 번째도 제가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꼭 맞춘 것처럼. 그죠? 아, 예.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시죠. 예. 이제 보시면 저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잘 적어놨는데요, 네 가지로. 우선 페드가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거기 때문에 장기 의지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서 실질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되겠구나 고금리가. 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도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게 시장금리 상승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발행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3, 4분기에 그 실제 발행량이 1조 달러가 조금 넘었었는데요. 네. 원래 한 5월 달, 6월 달에 미국에서 예상됐던 이제 발행량은 한 2,700억 원, 2,700억 달러 정도였죠. 그러니까 약 한 뭐 3배 반, 거의 4배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발행량이니까 네. 너무 많이 발행됐다. 저렇게 많이 발행된 거예요? 너무 많이 발행이 됐어요. 오. 그동안에 이제 뭐 부채 한도 뭐 타결도 좀 늦어졌고 해가지고 네. 실제보다 좀 많이,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쓸 때가 많았었잖아요. 뭐 네. 학자금도 또 지금 이제 그 탕감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유예 조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에 원자재하고 석유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브렌트유가 사실상 뭐 95달러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85달러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우려가 물품 가격에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이라이트 된 건데요. 이거 뭐냐면은 채권 금리가 결국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거예요. 즉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것을 채권 시장이 이제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냐면 채권 시장이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는 또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지금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4년 상반기까지는 현금이 중요하다. 예, 채권 투자가 가능하죠. 네네. 예, 실질금리도 이렇게 높고요. 좋아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고착화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금 가치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랬던 게 인플레이션에 현금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 있는 족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 투자하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채권이.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고 단기간 투자하기.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주시장도 안 좋고요. 네. 지금 명확관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좀 보수적인 투자가 지금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앞으로는 또 내년이 지났으면은 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권에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채권에 들어가면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투자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나믹 투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한 거는 장기간 만약에 뭐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네. 채권 금리가 있겠지만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니까 네. 그런 어떤 현금에 대한 어떤 그 상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가치가 점점 그쵸, 네. 상세가 되니까 채권에 계속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비슷한 의미예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올해는 원래는 채권의 해라고 했어요. 채권의 해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고금리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USD나 이런 것들이 괜찮지만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 장기화된다면은 계속 채권이나 아니면은 금리 투자물에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거지 실질 수익률은. 아니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르헨티나로 극단적인 만약 예를 들어보면 네. 벌써부터 웃으세요. 아니요, 제가 비슷한 그림을 또 그려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야. 아, 그럼 질문을 하지 말까요? 아니요, 바로 아니요. 넘어가도록 그걸로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예. 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시죠. 네. 저랑 미리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얘기 안 했는데. 저기 짐바브웨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100조 달러.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잡힐 것 같아서 채권에 넣어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어. 돈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내가 투자한 채권값이 그렇죠. 내려가. 그냥 상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근데 그 진짜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 그럼 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적으니까 그러면 채권에 투자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IMF에서 9월달 추석 전에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은 뭐냐면 뭐 속된 말로 꿈 깨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5년 안에 이것을 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이러한 그 양적 완화, 통화 팽창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세기 가격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통화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기는 굉장히 어렵고 뭐 IMF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은 예전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남미 정복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우리 이제 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패착이지. 엄청나게 고무돼 있었고 그렇죠. 많이 네. 갖고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항해 시대가 네네. 시작이 됐잖아요. 배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문물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웬일인지 그 다음에 17세기부터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맞아요. 이것을 이제 가격 혁명이라고 역사가들이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최초의 인류가 겪은 인플레이션이죠. 가장 그래요? 컸던.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것에 맞먹는 그러한 규모의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진행형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 그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져도 그 영향은 계속 있을 거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예. 지진은 가고 없지만 지진의 여파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네. 뭐 제가 그 상반기에는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철도가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네. 예. 하루는 영국에서 철도 파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날에는 독일에서 이 정도로 이제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요.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금방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가격 혁명이 과거에 미국에 이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때 또 가격 혁명이 좀 일어났었나요? 그때도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났었죠. 예. 그래서 뭐 사실상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 이번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최악의 재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영향이 과거의 어떤 물가 상승보다도 막강할 것이다. 이런 IMF도 이번에 인지했듯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예, 다음에 보시면은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석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더 쉬고 싶은데 하여튼 뭐 추석 용돈으로도 5만 원으로 그러면서 이제 화폐 잔액 비중이 90%에 육박한다는 이런 기사가 네네. 한국은행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나왔어요. 1만 원권 비중도 10% 미만입니다. 5만 원권이 90%예요. 네. 야. 이게 뭐냐? 5만 원권 나온다 그랬을 때 5만 원권이 90%라는 거구나. 만 원짜리가 10%고 예. 비중이. 그렇죠. 예. 이제는 5천 원짜리, 야. 만 원짜리, 뭐 하긴. 심지어는 뭐 천 원짜리는
제하고요. 안 쓴다는 아니, 거죠. 요즘에 맞아요. 10원짜리 구경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100원짜리랑. 10원짜리 이제 안 만들지 않아요? 안 만들까요? 그러니까 본 적이 오래됐어요. 네. 본 적이. 사실 네. 뭐 아예 뭐 보지도 못했고 500원짜리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쵸. 예.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요. 야, 이게 5만 원짜리가 되면 큰일인데. 계속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통화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통화 인플레이션은 제가 아까 자산 배분을 나중에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0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거죠. 아, 그쵸. 그리고 효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저에게 뭐 짐바브웨 달러를 넣어놨지만 화폐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통화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없지 않아 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해당 통화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그런 편견과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적정한 통화의 단위도 이제 국제 통화의 기준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달러, 유로존은 유로화, 네. 일본은 엔화, 뭐 영국은 파운드화 다 강한 통화들이잖아요. 네. 나라가 강한 나라들은 다 통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의 원화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상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예. 아니 근데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전무님은 그 글로벌에 계시는 다른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인식이 그래요? 야, 한국은 왜 1,200원, 1,300원이야? 이러면서 너무 통화 가치가 낮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뭐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은 왜 통화 개방을 안 하느냐 이거죠. 지금 뭐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다가 무역 대국인데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왜냐하면은 결제를 아직 그 해외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안 돼요. 우리나라 원화 갖고 나면 못 그쵸, 쓰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왜 안 푸느냐 이거죠. 지금 뭐 경제력도 엄청나게 크고 북한과 경제력 차이도 이렇게 나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불편하다 우리가 10대 무역국과 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제가 안 되는 통화를 쓰니까 네. 불편하고 니네들도 사실 원화를 국제화하면은 원화가 국제 통화로서 많이 쓰이게 되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쵸. 생각. 그게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통화의 그 단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 가끔 농담을 하죠. 이 영의 개수가 이게 맞나 뭐 이러면서 아, 실제로 그런 인식도 있구나. 예, 그렇죠. 100만 원이 1,000불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 나중에는 컴퓨터에 이걸 입력을 하고 이제 모든 얘들 단위수를 갖다가 경제 생활에 우리가 다 넣어야 되니까 네. 이 그 많이 들어갈수록 효용이 반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잡아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실게 조금 뭐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도 있다.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다. 아,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거가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통화 개혁, 화폐 개혁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를 완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름도 바꾸고 실질도 바꾸고 그다음에 모든 걸 이렇게 바꿔서 완전 다른 통화를 만드는 걸 말하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은 뭐 예를 들면은 1000대 1이라든가 네, 네. 100대 1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 이제 단위수. 왜냐하면 너무 단위수가 많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경우가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 예, 그래서 53년도에는 뭐 해방이 되고 얼마 안 됐죠. 네. 예, 이제 100대 1로 조정을 했고 명칭도 이때 바꿨습니다. 원에서 환이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 백환. 네. 예, 죄송합니다. 저기. 아니요. 제가 기억나면 큰일 나죠. 저 시절 때. 기억나면 큰일 납니다. 예. 출처를 저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제 책이긴 한데 예. 대부분 이제 자료를 제 책에서 갖고 왔는데 오늘 드리려고. 근데 그 출판권은 제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판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 그 제가 기억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5만 원권 나오기 전에도 리디노미네이션 시간 조금 있습니다. 예, 리디노미네이션 이야기가 있었고 네.
지금도 사실 10만 원권을 내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쓰이겠죠. 나오면 많이 쓰이겠죠. 그럼 또 우리 그 축의금 단위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겠죠. 예. 이게 그러면 왜 5만 원권이 출시가 되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되고 차고 있으면 안 환율적인 문제에서도 뭐 해외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사전에 공지도 해야 되고 뭐 사회적인 그런 교감도 얻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죠. 처음에 하기 위해서. 네네. 사실 하려고 한다면 언감생심 이렇게 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잠깐 보니까는 아까 보여주셨던 짐바브웨 달러가 100조 달러잖아요. 100조 달러. 그러니까 100조 달러까지 갈 때까지 못한 거야 이 친구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이게 현실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페그제로 확 바꿔버립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미국 달러나 예. 이렇게 바꿔버리면서 환율을 바꾸면서 예. 자국 통화의 이제 가치를 조금 절하를 피해 보려는 예.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완벽치는 않죠 그런 예. 수단들이. 예. 그래서 아까 리디노미네이션이란 게 왜 필요한지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네. 네네.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화의 국제화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그 은퇴하기 전에 원화가 이렇게 국제화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너무 네. 밖에 나가지고 저희가 원화를 딱 내면서 네. 해외에서 아. 저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이요? 예, 디지털 세대.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종이화폐 시대에서요.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짜장면도 지금 이제 거의 10,000원이 넘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게 CBDC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화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언제 상용화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 미래에 상용화될 우리들이 쓸 디지털 통화 미래의 통화입니다. 예, 이 통화가 있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원화가 계속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 너무나 통화가 불편하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게 될 텐데 예. 왜냐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유비쿼터스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을 하려면은 편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불편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발행하지만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통화를 갖다가 장려를 해야지 나중에 디지털 통화 패권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 통화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 네.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요. 예. 시사점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 실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예. 자산 배분을 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뭐 채권부터 먼저 볼게요. 네. 예. 부동산, 주식, 채권, 뭐 달러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채권 투자는 아까 저희들이 봤듯이 올해 하반기에 뭐 절대금리나 실질금리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좋은 투자가 적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중에 눈물 흘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인플레이션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반기에 단기로 하는 것은 내년 초까지 단기는 추천할 수 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금보다 낫잖아요. 지금. 네, 예. 네.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채권 ETF 투자하신 분은 뭐 ETF는 만기가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금리가 하락해도
하락해도 가격이 채권가격이 올라가도 큰 메리트 수익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큰 수익은 못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그렇지만 2년이나 이 정도의 단기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이렇게 매체들에 보면 장기 채권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예, 장기 채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 왜 그러냐면 예. 장기 채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되고 저희가 고착화된다고 가정하면 이 가정이 틀리면 괜찮습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오늘부터 하나도 없어요. 잡히면 되죠. 예, 완전히 잡혀가지고 디플레이션으로 갔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10년 뒤에 받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실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장기채를 권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거잖아요. 자본 소득의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크니까. 뭐 세금 그거잖아요. 네. 세금 효과도 있고요,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네.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장기채 투자했던 사람들을 제가 예전에 보면은요 한 20년 동안 네. 장기채 10년, 20년짜리 투자를 하시면 대부분 한 90% 이상 중도 환매하십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도 그렇고요. 네. 예. 중도 환매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으실걸요. 왜 그러냐면은요. 중간에 나는 이자가 이렇게 높아서 투자할 거야.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근데 경기가 바뀌어가지고요. 주식이 막 오르면은요 못 견뎌요. 맞아요. 네. 대부분이 이제 환매를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시려면 정말로 나중에 내가 마음이 바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단기채에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일부분 분할 매수를 하시든가 네. 이런 네. 쪽으로 하시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장기채의 듀레이션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매수하실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가격 산정이 어려워요. 그래요? 예. 어떻게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채권들은 실질적으로는 채권이 아닙니다. 에? 불편한 진실이죠. 뭐예요? 뭘까요? 채권이 아니라. 신용 연계증권이에요. 왜냐하면은 채권의 액면가는 크죠. 그렇죠. 못 사죠. 못 사죠. 네, 못 사죠. 네. 예. 고액 자산가들만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개인들한테 팔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쪼갰죠. 그럼 이 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중개사,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100억짜리, 200억짜리, 그걸 1000억짜리 쪼개서 상품화 시킨 거예요. 예. 채권 증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받을 때는 채권 발행회사가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어떤 모 증권사가 인수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자는 개인들한테 안 가고 증권사로 옵니다. 그걸 쪼개서 증권사는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신용연계증권이라는 거는 증권사의 신용이 결부돼 있고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네네. 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채권 본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들도 사실 엄밀하게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너무 야. 간 측면도 있지만 네네. 너무 재밌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지금 대화창의 차원이 다르다. 어. 이야기의 차원이 다르다. 예.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뭐 다 아시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심각한데 이것도 이제 상점 벽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 방향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투자할 때.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이후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발 다시 인플레가 생겨날 수 있는 리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뭐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우량토지나 네.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때 27세기에 그 식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이후에 네네.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양극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면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왕들은 잘 살고요. 정말 더 부자되고 너도 나도 더 큰 궁궐 짓는 데 비해서 서민들은 장발장 같이 빵도 하나 못 먹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밥을 달라, 빵을 달라. 못 주니까 시민혁명까지 일어나서 정부가 전복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교훈을 삼으면 우리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자산 측면에서도 많은 가격적인 괴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량한 부동산이나 뭐 토지나 주거지에 네. 갖고 있는 경우에는 뭐 매도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뭐 이렇게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그러면 주식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주식은 올해 말까지는 극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수적으로. 예. 지금 섹터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아까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071이 엄청나요. 예. 예. 지금 그리고 그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융시장에서는요 대부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것을 한 번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항상 그 투자를 하는 것만이 좋은 투자는 아니고요. 어떨 때는 좀 덮어놓고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주식 장부를 네. 그때 훨씬 더 주식의 가격과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 매력적인지 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실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내년 초. 네. 예. 저는 이제 어떨 때는 덮거든요. 그런 것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볼 때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예. 편차가. 마지막으로 통화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이제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말까지는 좀 강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이제 이게 변동할 겁니다. 특히나 그 엔화나 아니면 달러,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른 통화들이 전부 다 약세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달러가 지금 달러도 문제점이 많아요. 네, 많은데 다른 통화들이 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에 더 예. 다음 시간 이후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박 팀장님 더 못해. 그러니까요. 이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강의. 전 다음 시간에 그 IMF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아, 예. 한번 좀 진짜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오늘- 준비할까요, 그거? 한번. 근데 IMF. 언제쯤 또 나오시죠? 약간 텀이 있으시죠? 한 3주 걸리시나요?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도대체 IMF는 그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진짜 오래 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네.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짧지만 최대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뿌듯해지고 내가 좀 더 그 살이 찐 듯한 이 느낌. 예, 아니 지금 지금 채팅창에 네. 그럼 다들 내년 초에 만나요. 내년 초에 만나요. 지금 벌써 인사하고 있어. 올해는 끝났으니까. 올해 끝났다. 내년 초에 만나자고. 예, 자, 오늘 미지오은행 변정기 전무와 함께 참 좋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 오늘 너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